여러분, 안녕하세요. 유리수첩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장의 서류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목요일 오후 남편의 책상 서랍 맨 밑에서 우연히 발견한 종이 한 장. 그 종이는 제 인생 14년을 송두리째 지워버릴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결혼 14년 차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남편은 중견 건설회사의 이사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남편이 출근하면서 급하게 계약서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바로 필요한 서류라며 조금 초조해하더군요. 저는 바로 서재로 가서 남편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서랍, 두 번째 서랍. 회사 서류들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맨 밑 서랍을 열었을 때 두꺼운 파일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혹시 남편이 찾는 게 이 안에 있을까 싶어서 파일을 열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위임장이었습니다. 위임장, 전 재산에 대한 처분권 위임. 위임자는 저였어요. 제 이름이 적혀 있었고 제 도장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서류에 도장을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수임자, 그러니까 위임을 받는 사람의 이름을 봤습니다. 윤서진. 낯설지 않은 이름이었어요. 남편이 최근 몇 달간 자주 언급하던 회사 후배였습니다. 일 잘한다고 자주 이름이 나오던 그 사람. 하지만 왜 회사 후배에게 제 재산 처분권을 위임한다는 거죠? 손이 떨렸지만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 매매 계약서 초안이 나왔어요. 매도인은 저와 남편. 하지만 매수인은 윤서진이었습니다. 가격은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다음 장. 남편 명의로 된 강남 빌라의 증여계약서. 증여받는 사람, 역시 윤서진. 다음 장, 다음 장, 다음 장. 점점 더 충격적인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제 명의로 된 은행 대출 신청서. 5억, 7억, 10억. 합치면 30억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대출을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류엔 제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마지막 장에는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남편의 필체였어요. 11월 중 완료 예정. 아파트 빌라 이전 완료. 본인 명의 대출 30억 실행. 공시 송달. 이혼 확정 후 파산 신청 유도. 부채는 전부 본인에게, 자산은 전부 이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은 제 명의로 엄청난 빚을 만들어 놓고 모든 재산은 윤서진에게 넘긴 뒤 떠나려는 계획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14년.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 저를 이렇게 철저하게 망가뜨리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보니 사실 신호는 있었어요. 남편의 변화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작은 변화였어요. 퇴근 시간이 30분, 1시간씩 늦어지기 시작했죠. 물어보면 항상 대답은 같았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 조금만 참아줘. 그러다 주말 출근이 잦아졌어요. 토요일도 일요일도. 현장 점검이 있다고, 거래처 미팅이 있다고. 그리고 휴대폰. 남편은 항상 휴대폰 화면을 아래로 향하게 놓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면 꼭 다른 방으로 가서 받았고, 화장실 갈 때도 휴대폰을 챙겼습니다. 비밀번호도 어느새 바뀌어 있었어요. 저희 결혼 기념일이었던 비밀번호가 제가 모르는 숫자로 바뀌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의심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14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의심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안을 했습니다. 여보, 오늘 회사 후배 한 명 소개시켜 줄게. 요즘 프로젝트에서 정말 일 잘하는 친구야. 같이 저녁 먹자. 남편이 회사 동료를 소개시켜 준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했지만 그냥 따라 나섰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윤서진. 30 초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화장은 연하게 했지만 또렷한 이목구비가 돋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윤서진입니다. 평소 이사님께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녀는 공손했습니다. 예의 바르게 인사했고 저를 사모님이라고 불렀죠. 식사 내내 적절한 거리를 유지했고 말투도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는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를 처음 만난 사람치곤 말이죠. 그녀는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를 훑어보듯 쳐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그녀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서진 씨, 이거 좋아하잖아. 리소토 하나 더 시킬까? 아, 이사님이 기억하고 계셨네요. 당연하지. 지난번에 맛있게 먹던데. 지난번 둘이 여기 와본 적이 있다는 건가? 서진 씨, 요즘 현장은 어때?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이사님이 옆에서 도와주시잖아요. 대화가 너무 편안했어요. 마치 오랜 시간 함께 지낸 사람들처럼.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녀가 웃을 때마다 남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한 표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향수 냄새, 예전부터 남편 차에서 맡았던 그 냄새였어요. 이제 보니 여자 향수였던 겁니다. 그것도 오늘 만난 윤서진에게서 나던 것과 똑같은 향기. 다음 날부터 저는 남편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몰래 카드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제주도 펜션 결제 내역. 3개월 전이었어요. 그날 남편은 부산 현장 출장이라고 했었습니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매주 금요일마다 결제 기록이 있었어요. 2인분 식사 금액. 그리고 주얼리샵. 다이아몬드 목걸이 280만 원. 저는 그런 목걸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더 무서운 건 정기적으로 이체되는 금액들이었어요. 매달 15일 강남의 한 오피스텔로 200만 원씩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월세로 보였어요. 며칠 후 남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이혼 확인서, 공시송달 신청. 공시송달.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저는 급하게 변호사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기인 민지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였거든요. 민지야, 공시송달이 뭐야? 공시송달. 그거 배우자의 소재를 모르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쓰는 제도야. 법원 게시판에 공고하고 이혼을 진행하는 거지. 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몰래 이혼할 수 있다는 거야. 응. 물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여러 번 연락 시도를 증명해야 하고 절차가 복잡하긴 해.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보통 배우자가 가출했거나 연락 두절됐을 때 쓰는데 너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드라마에서 봐서. 고마워. 전화를 끊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나 몰래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가? 저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남편 컴퓨터를 켜봤어요. 남편의 이메일함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증거를 찾았습니다. 강남 오피스텔 월세 계약서. 계약자는 남편 이름이었어요.
고급 레스토랑 예약 확인 문자들.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그리고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환자 이름 윤서진. 진료 내역 산전 검진. 날짜 2년 전부터 최근까지. 손이 떨렸습니다. 아이가 있다는 건가? 더 찾아봤어요. 소아과 진료비 영수증도 있었습니다. 환자 이름은 김준우. 생년월일을 보니 두 돌이 조금 넘은 아이였어요. 김준우. 남편의 성을 쓰고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화면엔 서진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남편의 손가락을 살며시 들어 지문인식으로 잠금을 해제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열었어요. 서진과의 대화창이 맨 위에 있었습니다. 오늘 준우가 아빠 보고 싶대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응, 토요일에 갈게. 우리 아들 많이 컸겠다. 사진 보내요. 어제 찍은 거예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남편의 품에 안긴 아이. 2살쯤 돼 보이는 남자아이가 남편을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서 있는 윤서진. 그녀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스크롤을 올려봤습니다. 8개월 전, 1년 전, 2년 전. 제주도 여행 사진들, 아이 초음파 사진, 출산 직후 사진들. 사랑해요. 조금만 기다려요. 곧 다 정리할게요. 저도 사랑해요. 준우도 아빠 기다려요. 모든 게 증거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사진을 제 휴대폰으로 찍었어요. 대화 내용도 이메일 영수증들도 모든 걸 저장했습니다. 그날 밤 새벽 1시가 넘어서야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늦었네. 미안해. 현장 마무리하느라. 부산 출장 잘 다녀왔어. 남편이 멈칫했습니다. 그날은 출장이 아니었거든요. 응? 무슨 소리야? 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제주도 펜션 영수증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이건 어디서? 부산 출장이 제주도로 바뀌었어. 아니면 서진 씨랑 같이 간 거야? 너 내 이메일 봤어? 봤어. 전부 다 봤어. 남편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화를 냈어요. 내 이메일을 몰래 봤어. 그게 정상이야. 정상이 아닌 건 당신이잖아. 다른 여자랑 여행 다니면서 아이까지 낳으면서 우리 재산을 전부 넘기면서 내 명의로 30억 빚까지 만들면서 저는 책상 서랍에서 발견한 서류들을 전부 꺼내서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위임장, 매매계약서, 대출 서류, 그리고 그 메모까지. 남편은 서류들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다 알았구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14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알았으면 됐네. 어차피 곧 통보할 생각이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이혼해. 법적으론 이미 진행 중이야. 공시송달로. 내가 언제 동의했어? 동의 필요 없어. 당신 지난 3개월간 집 나가 있었잖아. 엄마 아프셔서 2주 간호한 게 전부잖아. 황당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내가 뭘? 14년 동안 내 돈으로 살면서 뭘 한 거야? 집안일. 애도 없는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당신 때문에 애를 안 가진 거잖아. 당신이 커리어 때문에 나중에 갖자고. 그건 핑계고 사실 너가 불임이잖아. 서진이는 나한테 아들을 줬어. 당신이 못 준 걸.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밤새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저는 같은 집에 살았지만 완전히 남남이었어요. 각자의 방에서 자고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혼은 어쩔 수 없다 해도 서류들과 부당한 재산 이전은 막아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금요일 오후 3시, 남편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 이사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뭐라고요? 심장마비로 보입니다. 빨리 오십시오. 서울대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무리 미워도 14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저는 급하게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곳엔 다른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윤서진.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작은 아이.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이상했어요. 슬픔보다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당신이야말로 왜 여기 와요? 내 남편인데 내가 왜 오면 안 돼? 서진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법원에서 이미 이혼이 확정됐어요. 3주 전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이제 당신은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고인의 사실혼 배우자예요. 증명서도 있고 무엇보다 그녀가 옆에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저희에겐 아들이 있어요. 준우, 인사드려. 아이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남편을 닮은 눈이었어요. 혹시 몰라서 말하는 건데요. 장례식은 저희 가족이 주관할 거예요. 유산 상속권도 당연히 저와 제 아들에게 있고요. 법적으로 다 정리됐어요. 이건 말도 안 돼. 말이 되든 안 되든 이게 현실이에요.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그날 병원 복도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14년. 제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람이 이렇게 날 지워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장례식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조차 없었어요. 법적으로 유가족이 아니니까요. 빈소 앞에서 조문객들이 물었습니다. 고인의 부인은 누구세요? 제가 아내입니다. 서진이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런데 저기 저분은 전처요. 오래전에 이혼했어요. 하루아침에 저는 전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 앞으로 등기 우편이 한 통 왔어요. 발신인은 법률사무소. 윤서진 씨에게 보내는 이혼 소송 관련 서류였는데 주소가 잘못되어서 남편 집으로 온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박민우라는 사람이 윤서진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혼인신고일은 2019년 3월 15일. 6년 전이었습니다. 윤서진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였다고. 그럼 남편과의 관계는 뭐지? 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의 SNS, 친구들의 SNS, 회사 동료들의 게시물까지.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윤서진 친구의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오래된 사진. 6년 전에 올라온 웨딩 사진이었어요. 사진 속 신부는 윤서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랑 이름은 박민우. 내용 증명에 적힌 그 이름과 똑같았어요. 날짜도 2019년 3월 내용 증명의 혼인신고일과 일치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어요. 윤서진은 법정 남편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 제 남편과 관계를 맺은 거였습니다. 아직 이혼도 안 된 상태에서 말이죠.
중혼 상태였던 겁니다.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럼 서진이 받은 상속권은 어떻게 되냐고. 무효라고 했어요. 중혼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게다가 사기죄도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윤서진의 혼인관계 증명서, 그녀가 남편에게 미혼이라고 속인 계약서들, 그리고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 내역까지.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속 무효 및 사기죄 고소. 첫 조정날 서진은 여전히 당당했어요. 결혼했잖아요. 6년 전에 박민우 씨랑. 서진은 당황하며 변명했습니다. 그건 서류상으로만 그래요. 진짜 결혼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서류상이 법이에요. 당신은 법적으로 기혼자예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사실혼 관계를 맺고 미혼이라고 속이고 재산까지 받았죠. 이게 뭔지 알아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기예요. 그리고 중혼죄. 판사가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습니다. 윤서진 씨, 이건 명백한 사기 및 중혼에 해당합니다. 상속권은 즉시 무효 처리됩니다. 재판장님, 저는 몰랐어요. 저도 피해자라고요. 몰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오히려 계약서에 고의로 미혼이라고 기재하며 재산을 편취한 정황이 명백합니다. 결국 모든 재산은 원래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정당한 배우자임이 다시 인정됐고 서진이 가져간 모든 부동산과 예금이 제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윤서진은 사기죄와 중혼죄로 기소됐습니다. 마지막 재판날 복도에서 서진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초췌해 보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만족하세요? 이렇게까지 해서 되찾은 게 뭔데요? 어차피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데. 그 말에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만족해요. 최소한 도둑질한 사람이 벌 받는 건 만족스럽죠. 서진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저는 후회 없어요. 그 사람과의 시간은 진짜였어요. 법이 뭐라 하든 저한텐 사랑이었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의 인생 망쳐도 되는 거예요. 남의 재산 훔쳐도 되는 거예요. 서진은 대꾸하지 않고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마디 던졌어요. 당신도 결국 혼자 남았잖아요. 우린 똑같아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우린 달라요. 저는 정당하게 제 것을 지켰지만 당신은 거짓으로 남의 것을 훔치려 했어요. 그게 차이예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오래된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마지막 장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서진이가 또 돈을 요구했다. 이번엔 5천만 원. 끝이 없다. 처음엔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모르겠다. 아내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 그 글을 보는 순간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남편도 결국 이용당한 거였어요. 돈을 빼앗기고 건강을 잃고 끝내 목숨까지 잃었죠. 남편이 선택한 길이었고 그 대가를 치른 것뿐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으로 작은 북카페를 열었고 제 삶을 천천히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때때로 생각해요. 만약 제가 그 서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만약 제가 포기했다면, 아마 저는 지금도 아무것도 모른 채 30억 빚더미에 깔려 파산 신청을 하고 있었겠죠.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말이 있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미래란 약속으로 포장된 거짓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본다는 것을. 그리고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자기 눈에는 피눈물이 난다는 것을. 이것은 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누군가의 오늘 혹은 내일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의 삶이 거짓이 아닌 진실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유리수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